연휴 잘 쉬셨어요? 네.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그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일로 오시죠. 저는 뭐 이제 올라가고 우리 신임 수석하고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하고 얘기하기 전에 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의 이승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쪽으로 조금 오시죠. 네, 카메라. 서울경제 이승배입니다. 서울경제 이승배입니다. 그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부활을 조금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 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그 민심이 좀 대통령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SBS의 윤나라 기자님.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네. 그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야당에서는 이게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관 업무와 이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또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정수석하고 좀 더 얘기를 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고 예,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임 민정수석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두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경의 오재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수석님. 매경 오재윤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몇 개 비서관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지금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민정수석실의 종전의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범위나 업무량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한 분 정도. 예, 전성무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전성문 기자입니다. 그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이번에 설치했다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던 수사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런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을 해서 업무 범위에 이렇게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은 수집은 하되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처리하실 것인지, 이 수사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공직기관이나 법률비서관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우 실장님. 조금 전에 바로 저희가 방송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 관련돼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 나와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지금 이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윤 정부 들어서 폐지를 했단 말이죠. 예. 다시 부활시킨 건데. 그렇죠. 자, 민심 청취 기능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공직기관 업무를 주로 다루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뭐 의미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부분, 그것이 아마 지난번에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어떤 이유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자성은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또는 국민들의 마음을 경청하겠다라는 지금 임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뭐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기자들이 가장 그 질문하는 게 어떻게 운영할까 그거거든요. 실제로 뭐 어떤 그
이렇게 비서관들을 두고 또 수사기관들의 어떤 정보를 그렇다면 안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받으면 어디까지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지난번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민심 청취를 좀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죠. 재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민정수석실 하면은 뭐 일단 사전 기능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전 기능 뭐 거기서 안 하겠다고 일단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게 장점이 있을 거고 어떤 폐단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좀 뭐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라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실제로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을 시키면서 그 이유를 지금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심 청취 강화해야죠. 민심 소통 더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진단은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해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미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들 있습니다. 뭐 시민사회 수석이라든지 뭐 정무수석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민정수석을 부활시켜서 다시금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받으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앞뒤가 맞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을 개편해서 뭔가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것이 아니라 제2부속실 먼저 부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부분 중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리스크들도 분명히 총선 민심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2부속실 먼저 부활시켜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좀 선후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2부속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뒤에 다룰 내용에서 한 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종훈 실장님, 이 민정수석 관련해서 방금 윤 대통령이 설명하기로는 어떻게든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 출신, 법률가가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언론인이나 NGO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사 출신 법률가로 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장 변호사의 문제 제기에 약간 좀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민심 청취거든요. 네. 시민사회 단체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요구 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 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겠다. 정보 수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민심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정보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가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모아지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이고, 그중에서도 그것들을 집약적으로 정보를 모으겠다라는 게 지금 민정수석실이라면 정부가 한 가지, 그러니까 왜 검찰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에서 벗어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예. 굳이 뭐 이렇게 총선 이후에 민심을 청취하는 것을 검찰 출신이 검사가 꼭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그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전에 민정수석은 뭐 법률가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딱 한 번 빼놓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조국 민정수석 빼놓고는 거의 검찰,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 검사 뭐 기억하시죠? 그랬군요. 이렇게 거의 다 검찰 출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활동을 지켜보면 이게 정말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서 쓰임인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준비했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네, 9일 오전 10시. 자, 목요일 10시란 얘기인데 이틀 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목요일 날 열린다. 이 내용입니다. 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 대변인 브리핑 듣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얘기가 아마 주로 계속 이룰 것 같은데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주제 제약 없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지자들 질문을 자유롭게 받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는 이제 모두 발언을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 후에 기자들과 대화가 있을 때는 1시간가량이나 기자들의 질문을 무작위로 받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초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KBS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었죠. 기자들이 즉석에서 현안에 대해 묻고 대답하지를 못하니까 이거 보고 좀 소통이 부재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 왔는데요.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일 때 취임 100일 기자회견할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30분가량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기자회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게 벌써 1년 9개월 전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모레 이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 자, 이종근 실장님, 네. 일단은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가장 관심은 두 개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인데, 자, 앞선 대담하고 담화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 를 본다면은 또 실망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이 좀 많을 텐데, 자, 속 시원한 해결책 답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선 대담과 담화가 좀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낀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이 지금까지 우리는 잘했지만 국민들이 못 알아줬다 이런 어떤 패턴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속 시원한 어떤 해결책보다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 규정 뭐 이런 그 담화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좀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떤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저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조금 더 떠나서 유족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방향이라면 검토해 보겠다. 좀 더 전향적인 일부 전진된 그런 해결을 내놓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마침점을 찍는 자리이지 여기에 느낌표나 물음표를 찍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장인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네. 이 실장님 말씀대로 간다면 어떤 공감대로 올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뭐 외전과 같은 비슷한 케이스라면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우 실장님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뭔가 이런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본인의 생각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을 앞서 알려졌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메시지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기자회견을 무엇하러 했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답변을 주실 것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기자들이 나아가서 그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IP가 경로를 해서 관련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분명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께 또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일들을 소상히 해명해 주신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대통령이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로 조금은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 KBS 그 단독 그 대담에서도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박절하지 않게 그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정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박절하지 않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절하지 않는 대답.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가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일단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상을 의사를 좀 밝힐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에 좀 굉장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었는데 자 그렇다 아니다라고 뭐 뾰족하게 좀 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만약에 수용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난번 특별법의 예를 준용해서 예. 이태원 특별법 말씀이죠.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상당히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 양보의 정신을 이번 그런 최혜병 특검법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첫 번째가 그 특검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 특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나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 해당되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추천을 해서 특검에 임명하게끔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특검법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인물에게 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맡기는데 특검의 어떤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대목은 만약에 그 이후라도 어떤 특검도 다 그렇게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고 또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저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특별법을 준용해서 좀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모레니까요. 저희가 한번 내일도 한번 매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